자,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원, 그리고 BNK투자증권의 최종경 연구위원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자, 최 의원님 한 달쯤 되셨나요? 저희 네, 나오신 지. 맞습니다. 그때 이제 디지털 대성, 오로라 이 두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가가 성과가 있었습니까? 디지털 대성은 꾸준히 조금씩 우상향을 지속해서요. 예. 주가가 전달 대비해서 15에서 20%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오로라는 확실히 5월 5일 어린이날 기점으로 조금 조정이 돼서요. 그랬어요. 네. 지금 주가가 한 10% 정도, 15% 정도 조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어린이날 기점으로 조정을 받는 주식은 내년에는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4월부터 사 들어가서 5월 4일날 딱 팔면 되겠네요. 그죠? 5월 5일 휴일이니까. 네. 또 하나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수혜가 집중되는 이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때가 되면은 또 한 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흐름을 어쨌든 비교적 그 중소형주 중에서 디지털 대성하고 오로라는 사실 뭐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회사는 아닌데 여러분들 한번 그 관심 정보에 넣어두시고 좀 장기적으로 좀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두 종목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회사들입니까? 오늘은 테이펙스와 인터로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펙스에 대해서 먼저 소개할까요? 테이펙스는 회사의 매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1,059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딱 반반씩 절반은 저희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고 절반은 좀 생소한 부분입니다. 유니렉과 산업용 테이프, OPP라고 불리는 산업용 테이프, 저희가 이사하는 날 많이 쓰는 두꺼운 그 테이프를 말합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찍찍 찍는 맞습니다. 그거 말씀하시죠? 그리고 유니랩은 이제 식당이나 부엌에서 많이 쓰는 그 유니랩이죠. 예. 그게 매출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TW 사업부 소비재 부분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전자소재 사업부라고 불리는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의 소재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소비재용 쪽의 실적이 워낙에 안정적인 회사인데 이 전자 소재 쪽의 실적이 늘어나면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2016년도에 그 화학 소재 기업으로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한솔케미칼의 자회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솔그룹입니까? 한솔케미칼 그룹입니다. 한솔케미칼. 그래서 한솔케미칼을 통해서 전자소재 쪽에 큰 성장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2018년 하반기에 그 QD-TV용 베리어 필름이나 OCA 필름 같은 제품들이 이미 고객사의 콜은 다 끝나 있는 상황이고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기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언뜻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회사가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되는 게 다들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뭐 이렇게 이 온라인으로 뭐 쇼핑을 하면은 무슨 여성분 화장품 하나를 주문을 하면 마스카라를 하나 만약에 했다 그러면 박스가 이만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럼 박스만 있냐? 박스에 보면 테이핑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 환경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분리수거를 할 때 보면 박스는 박스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비닐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박스에 비닐이 너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지금 이게 이제 테이핑도 그렇고 유니랩도 비슷한 그 소비재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야 이거 좀 줄여야 된다. 그런 캠페인을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회사도 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일단 유니랩이나 테이펙스가 하고 있는 OPP 테이프 같은 경우는 현재 줄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테이펙스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의 성장성이 지금 전자소재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이슈에서는 지금 살짝 비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전체 이제 환경에 관련된 문제고 우리나라 그 포장에 대한 어떤 문화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테이펙스라는 회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테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성장의 동력은 전자 소재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인터로조는 어떤 회사입니까? 콘택트 렌즈 만드는 회사로 제가 아는데요. 맞습니다. 인터로조는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특히 2016년에 국내 원데이 서클 렌즈 시장, 그러니까 하루 쓰고 버리는 콘택트 렌즈죠. 원데이 렌즈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국내 의미 있는 2위 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2014년 이후에 3년간 내수 시장에서 계속 성장을
빠르게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2017년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는 수출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으로 확대되는 특히 자사 브랜드, 과거에 OEM이나 ODM 쪽으로 수출을 했다면은 이제 아시아권으로 확대되는 그 자사 브랜드의 성장을 그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인터로조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테이펙스와 인터로조는 최근 3개월 동안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서 단기 바닥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단기 바닥에 있는 주가를 선호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주식으로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 2위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1위는 어디입니까, 국내? 뭐 전 세계의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는 존슨앤존슨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광고에서 보는 그거는 존슨앤존슨이군요. 존슨앤존슨이 뭐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절반 이상을 다 가지고 있죠. 이거는 지난번에 그 오로라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뭐냐면 어린이 그 완구기 때문에 이게 그 계절적인 특수가 있잖아요. 통상 이제 여름이 이제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이 콘택트 렌즈 많이 하시니까 예를 들면 뭐 해변으로 휴가를 가시거나 아니면 수영장을 가시거나 그러면 안경 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 쪽으로 이렇게 가면 제 생각에는 계절적인 좀 특수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그 계절적인 특수가 없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외모적으로 중요해지는 계절이 되면 약간 더 국내 시장에서는 더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계절적인 영향보다는 더 중요한 변수가 이 컨택트 렌즈라는 거는 분류상으로는 의료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최근 4년에서 5년 전부터 원데이 서클 렌즈가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의료기기의 영역에서 뷰티의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컨택트 렌즈가 내가 안경을 대신해서 낀다기보다는 내 눈을 조금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끼는 그 뷰티용품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긴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여성 그 진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눈이 어떻게 저렇게 초롱초롱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렌즈를 껴서 그런 거군요. 서클 렌즈를 껴서 그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전승지 연구원은 어떠세요? 그런 건 안 낍니다. 그러니까 이 안경 같은 걸 끼는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안경을 벗고 콘택트 렌즈를 끼시려는 그런 요구가 기는 게 많이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네, 사실 최근에는 라식이나 라섹을 많이 하고 서클 렌즈 같은 경우는 20대나 10대 후반이 많이 끼지 않나 싶은데요. 라식, 라섹. 사실 이건 약간 대체제로서 그거 하겠네요. 라식, 라섹을 많이 하면 그 정도 하시는 분들은 콘택트 렌즈의 수요가 그만큼 줄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하려고 해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노안이어가지고. 자, 김민국 센터장님. 장이 이런 장애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출렁출렁거릴 때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두 가지 말씀을 드릴 때가 있더라고요. 아까 실정도 말씀하지만 이럴 땐 쉬세요. 이렇게 너무 이 불가치한 상황에서는 그냥 현금 보유하시고요. 이렇게 투자를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 중에 조금 이 경험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어떻게 권하시겠습니까?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쉰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상당한 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매매하는 걸 뭐 가령 이제 뭐 10번 매매하던 걸 한두 번으로 줄이거나 또는 아예 안 하거나 이거는 상당히 훈련이 많이 되신 분들이 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늘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쉬시라고 저는 뭐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자들이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라고 할 때 실패의 가장 큰 이유가 뭐 나신 탈레브라고 저기 그 블랙스완 이야기한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확률에 의해서 속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자기가 마치 잘해서 성공한 것처럼 그러니까 누군가는 100명이 시작하면 10명이 성공을 하는 그런 게임이면 그냥 누가 있더라도 10명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10명에 들어가서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잘한 거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그냥 확률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다는 것도 내가 번 게 아니고
시장 상황이 그래서 돈을 벌기에 좋은 환경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나심 탈레브의 이야기대로 본다고 한다면 시장이 환경이 바뀌면 쉬어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쉬는 게 이제 가장 좋은 투자가 될 겁니다. 근데 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마를 따라다니는 것보다 예. 주식시장의 가장 오래된 테마이기도 하지만 주식시장은 결국은 실적이 거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적 종목 중심으로 범위를 좁히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반도체 경기가 정점이니 뭐 끝났니 외국계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까만은 실적이 받쳐주니까 다시 사상체 효과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 중소형주 가릴 거 없이 대형주 가릴 거 없이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실적 하나 보고 그냥 가는 아니면 현금을 좀 보유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유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유가는 이제 21일에 베네수엘라 대선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반미 성향이 이제 그 대통령이 재선을 연임됐죠. 하게 연임이 되면서 일단 13불 부근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후에는 좀 달러가 워낙 강했기도 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 재료들 재고도 좀 늘어나면서 다시 70불대까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70달러라는 거는 거의 이제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런데 이제 달러가 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인데 달러가 예. 강세가 좀 제한이 되고 또 최근에 보면 재고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확실한 지지선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원달러도 보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완되고 더 강화되는 모습이 나와도 별로 큰 변동성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사실은 뭐 그 어떤 그 변수가 나와도 그냥 70달러 억원에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다시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2.9% 다시 내려왔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좀 금융시장에 안정감을 준 요소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미국 경기가 생각보단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3%를 넘어갔던 거는 뭐 전적으로 물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에 그 통신 요금과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이 전년 동월 대비 효과 때문에 요게 빠지면서 이제 2%대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이 상당히 빨라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FMC를 통해서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건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수 의견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쓸데없이 긴축의 속도를 강화하지는 않겠다. 우리 지금 이야기한 거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6월 달에 금리 인상은 할 거고 뭐 9월 달, 12월 달 이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올해 내분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뭐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긴축 속도를 더 빠르게 하겠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물가 때문에 올라갔던 3% 올라갔던 금리가 다시 내려온 것 같습니다.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전승재 연구원의 분석도 한번 좀 들어볼게요. 예,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6월 인상 가능성을 확실히 좀 내비쳤고요. 근데 뭐 지난번 성명서에서도 이제 대칭적인 물가 목표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일단 2, 3분기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단기적인 물가 상승이 단기적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그러니까 그 긴축을 빠르게 가진 않겠다. 이렇게 좀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정점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국내의 경기가 이미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다. 반도체 빼면 이거 큰일이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그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경제는 반도체 빼고 나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 소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외국인 관광객도 다시 들어오면서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해외에서 쓰는 게 가령 연간으로 34조 원 정도가 된다고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들어올 때 쓰는 게 17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관광객들 가지고 국내 내수를 살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조 정도는 항상 비어버립니다. 비네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최근에 자영업자 뒷골목 상권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거기다가 외국인 관광객들 오는 사람들이 이게 그 따이공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따리 상이라서 뭐 여기저기 안 가고 그냥 면세점에서 다 사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내 내수 시장에 도움을 면세점 이외에는 거의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는 국내 경기는 이미 작년 연말부터 많이 둔화가 되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반도체 때문에 좀 아닌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제가 그래서 저도 신문을 많이 보는데 교수님들 칼럼 이런 걸 보면 논점이 경기가 좋다 나쁘다 해서 옮겨간 것 같습니다.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찔끔찔끔 내수 부양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이렇게 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빠진다라는 거는 이제 다 인정하는 바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크게 어떻게 보고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바꾸는 개혁하는 걸 생각해야지 뭐 지금 찔끔 쓴다고 해가지고 그게 우리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논점이 좀 옮겨가고 있어서 예. 경기 논쟁에서 이제 그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 것인가 논쟁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거는 바람직한 예상이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로 옮겨갔으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 반도체 착시론이잖아요. 반도체가 안 좋아지면 이거 큰일 나다. 그거 뭐 당연한 건데 그 얘기 나온 지도 꽤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안 좋아진다라는 단정 하에서 한국 경기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지금 거의 2년 동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1년 전에도 뭐 외국계 뭐 특정한 회사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 다 됐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축선상에서 이해를 하다 보면 반도체, 제2의 반도체 같은 다른 산업의 부활도 요즘 조선도 좀 좋아진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경제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어떻게 전 산업이 다 좋을 수 있냐 이런 반론도 있단 말이죠. 그때 반도체를 제외하면 제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이 뭐 GDP 한 30% 되고요. 전기전자가 또 제조업이 30% 되니까 뭐 반도체가 뭐 전기전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한 9%쯤 나올 겁니다. 예.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쪽이 고용 창출 효과가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앞으로 100년간 계속 호황이라도 우리 경제에는 크게 예, 고용이나 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세 분께 한 줄 평을 좀 들으면서 오늘 수업을 좀 마감하겠습니다. 최종영 연구원부터 좀 하실까요? 네, 코스닥 IPO 시장부터 화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IPO 시장 얘기 말씀 못 드렸는데요. 예. 코스닥 IPO 시장 좀 관심 있게 봐달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IPO 시장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는 그 시장에 참여하시라는 말씀입니까? 네. 아니면 저것 때문이라도 시장이 더 활성화될 거라는 말씀입니까? 양쪽 다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IPO주들이 워낙 강한 가격으로 화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승지 연구원. 예, 저는 냉정과 열정 사이인데요. 일단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좀 감정적으로 기쁘게 대했던 거 아닌가 싶고 경제에 대해서도 일단 지금 약간 애매한 것 같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정점이 올 것 같고 그래서 다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데 또 너무나 또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일구 센터장. 네, 저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지금 갈등 구조가 좀 심각한데 북한하고 미국 사이 관계 뭐 갈등 구조는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2015년에도 G2 리스크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 경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로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트럼프의 한마디 때문에 관련된 주식들이 급등도 하고 급락도 하는 걸 보면서 사실 자본시장에서 이익을 또 수익을 내야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현실적이 돼 갑니다만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미국의 대통령 혹은 어떤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걸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지난 밤에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슬퍼지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이 금융시장을 대할 때도 어떻게 보면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금융시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동시에 좀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